섹션 03 비주얼 방향 적용에 대한 부분을 좀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 했던 거 이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 볼게요. 우리 매체에 따른 표현 기법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네 번째, 사진 이미지 전개 방안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 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자, 콘셉트 이미지로서의 사진의 특성, 사진 가지고 지금 쭉 보고 있어요. 사진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콘셉트 이미지로서 사진의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 이제는 실제 대상 반영을 통한 신뢰감을 형성해야 된다. 자, 사진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신뢰감 때문이에요. 신뢰감 때문에. 두 번째는 상세 이미지를 대상의 매력 요소로 확장시킬 수 있다. 자, 사진 같은 거는 클로즈업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좀 더 확대되어 보이면 그 관찰자로서의 매력이나 뭐 흥미 같은 게 좀 더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이 만약에 손가락만 하다. 손가락 한 3개 모은 것만 하다. 근데 그거를 얼굴만하게 확대한다. 그러면 되게 신비롭게 느껴지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렇게 작업해서 더 사진만이 갖고 있는 디테일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뭐 표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또 특정 시간을 포착을 통해서 이미지의 다이나믹한 형성. 우리 인상파,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배웠던 인상파의 특징이 뭐냐면 빛에 의해서 사물이 달라 보인다는 거. 빛이 그때 뭐 보면 성당 그림을 그린 거 보면 아침에 그린 성당, 점심에 그린 성당, 저녁에 그린 성당을 보면 빛이 반사되는 것을 성당의 벽면의 색상들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려나오면서 아, 빛에 의해서 인상이 달라진다. 사물의 인상이 달라진다. 그게 인상파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떤 순간을 내가 사진을 찍냐, 그거에 따라서 그 이미지의 활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개구리 사진 하나 찍는다 하더라도 개구리가 가만히 있는 것과 개구리가 점프할 때 아니면 개구리가 착지할 때 그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앵글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메시지를 좀 더 역동적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카메라의 앵글, 여기서 나오네요. 카메라의 앵글의 변화를 통한 시점 확장. 자, 뭐 새가 바라보셔 그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하이 앵글, 뭐 버즈 아이 뷰, 새가 이렇게 밑에 땅 쳐다보고 있는 그 느낌을 본다든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 만약에 에펠탑 같은 것도 보면 사진을 찍으면 뭐가 있을까? 위에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 이렇게 더 에펠탑이 막 이렇게 웅장해 보이겠지. 이렇게 막 있는 거. 앞에서 보면 그냥 기다랗게 이렇게 보이겠지만 밑에서 이렇게 보면 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더 웅장해 보이는 느낌. 이런 것들 들죠. 위에서 바라보면 인물 같은 걸 예를 들면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약간 왜소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아이 같아 보이고 더 이런 느낌을 더 극화시킬 수가 있고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 사진이나 뭐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권위적이 보이고 남성적으로 보이고 이런 느낌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이미지가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왜곡할 수도 있고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사진 이미지의 사용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매체로 끌고 와서 보게 되는데요. 사진 이미지는 해상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선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사진을 확대 축소하면 이미지는 깨지잖아요. 특히 디지털 매체에 갖고 왔을 때는 얘가 비트맵 이미지, 레스터화해서 갖고 오게 되니까 해상도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진 이미지를 디자인 제작 판형에 배치하기 전에 프린트 출력을 해서 인쇄시 나타나는 인쇄 정세도 이걸 확인해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하면 아, 이게 어떻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게 대충 인지가 돼요. 특히 우리가 인쇄할 때 300dpi 이런 얘기 하잖아. 300dpi로 뭐 얘기를 하는 거. 자, 이게 그 1대1로 놓았을 때 가장 적합한 건데, 만약에 확대를 하거나 이러면 이
얘가 갖고 있던 그거보다는 밀집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겠죠. 아니면 축소했을 때는 별 문제는 없어요. 축소할 때는 더 비트물이 더 자잘하게 이렇게 묶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출력해서 막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막 이걸 검토했다면, 요즘에는 디지털로 워낙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하자면 프린트를 해서 이게 제대로 보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된다는 게 예전 어르신들의 체크 방식입니다. 디자인 결과물 적용을 위한 연출 범위. 디자인 결과물을 물에 사용할 이미지는, 사진 이미지는 메시지의 전달 의도와 연출 수준에 따라서 밝기, 선명도, 질감, 색감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사진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받아 쓰는 것도 있지만 노출값을 좀 줘서, 아니면 와인바 같은 거다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어둡게 이런 느낌을 살짝 준다든지, 가을 시즌을 맞춰서 좀 노스텔지아가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약간 질감을 살짝 넣어준다든지, 자, 그렇게 조절하면 훨씬 더 이미지의 연출 효과가 더 나타나겠죠. 이미지 메시지 전달도 더 강하게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겁니다. 전체 색상과 톤을 재조정하는 컬러링 변형, 사진 이미지를 겹치게 하는 오버레이, 외곽선을 분리하는 컷아웃, 이런 것들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변형도 할 수 있고 오버레이도 할 수 있고 컷아웃 효과도 있고, 사진을 합성하는 블렌딩,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미지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겠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미지 사용할 때 쓰는 변형 방법들이에요. 컬러, 오버레이, 컷아웃, 블렌딩,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장에는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 사진에 대한 부분 했고요. 자, 일러스트레이션의 이미지 전개 방안에서 컨셉트 이미지로서 일러스트레이션 특징. 다양한 매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컨셉트를 구체화하는 이미지로서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많이 쓰이죠, 일러스트. 자, 매체의 컨셉트 이미지로서 현실감을 강조하거나 잠재된 메시지. 아까 사실적인 이미지는 뭐야? 사진이었다면 뭔가 잠재된 메시지 또는 추상적인 내용,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자, 이런 것들 쓸 때 일러스트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일러스트의 유형 봅시다. 자, 일러스트의 유형 보면 추상적인 일러스트레이션, 구상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초현실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자, 추상적인 거는 되게 특정 대상을 묘사하지 않는 거, 우리 추상화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화. 얘가 뭘 그렸지? 거기 보면 막 한국의 사계절 이러고 돼 있는데 뭘 그렸지? 점만 몇 개 찍혀져 있다. 이런 것들. 기하학적인 도형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막 표현하는 거. 점선면만 써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표현한다. 자, 우리 되게 모호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어떤 정서적인 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대상을 묘사하지 않고 기하 도형이나 자연적 질서를 찾을 수 있는 유기적인 형태 패턴, 이런 것들, 정형화되지 않은 대상을 구성하여 묘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추상적 일러스트라고 부릅니다. 형태의 질서, 다이내믹 등의 콘셉트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개념화된 이미지 표현할 때, 볼 때 많이 활용이 되죠. 그 반면에 구상적인 일러스트는 또 뭐가 있을까? 추상적, 구상적. 구상적인 거는 실제 있는 것대로 사물을 그리는 거. 자, 이런 것들을 구상적이라고 불러요.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보이는 사실 형상대로 묘사하는 드로잉 방법. 사실감에 의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림들. 그걸 신뢰성을 수용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림. 그리고 구상적 일러스트레이션을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회화적인 요인이 하나 왔어요. 초현실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자, 초현실주의자의 작품을 떠올리시면 쉽게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사물의 결합, 상황의 묘사 등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시너지를 더 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몽타주, 대패지망, 꼴라주 이런 애들 있어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죠. 초현실주의의 일러스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프로타주 이런 것들도 초현실주의 스타일의 하나고, 근데 우리 교재나 이런 데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거든요. 몽타주 일러스트레이션, 대패지망 일러스트레이션, 꼴라주 일러스트레이션. 자, 나머지는 몰라도 요 세 가지는 알고 가야 된다. 시험에도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자, 몽타주는 우리 몽타주 형사, 경찰 뭐 이런 거 나오면 꼭 몽타주를 보고서 범인을 잡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자, 몽타주란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몽타주는 여러 가지 사물 형상을 하나의 화면에 조합하고 형성하여 복합적 이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가 몽타주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사물의 형상을 모아서 하나 화면에 조합해 가지고 뭔가 이미지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거. 자, 이거를 몽타주로 부른다. 그래서 범위 잡을 때 눈 따로, 코 따로, 이마 따로, 이렇게 뭐 입술 따로, 머리 모양 따로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그게 몽타주인 거예요. 몽타주. 그래서 실제 이미지를 넘어 초현실적이거나 환상적이거나 낯선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요런 데서 따갖고 와서 지금 범죄에서는 몽타주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합성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주목성을 높이거나 유추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는 광고의 컨셉트 이미지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더니즘 미술 역사에서 몽타주는 회화의 큐비즘에서 수점했던 빠삐에골레 뭐냐면 종이 막 오려가지고 이미지 합성하는 거 있죠. 옛날에 EBS에서 빠삐에골레라는 애들 애니메이션도 있었는데 다 종이 오려가지고 하는 애니메이션, 그런 거 빠삐에골레 종이를 오려가지고 만든 어떤 형상. 뭐 네모 동그라미 오려가지고 펜 막 이런 거 만들고 펜더곰 이런 거 만드는 거 빠삐에골레예요. 다단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다. 초현실주의 화법에서 콜라주를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몽타주랑 콜라주랑 이렇게 좀 연결도 많이 됩니다. 자, 대패지망은 이미지 내에 내재된 메시지 구조의 표현으로서 일상적인 사물에 낯선 사물과 상황을 병치해서 꿈과 무의식과 뭐 이런 것들 표현한다. 자, 대패지망 우리 뭐가 있을까? 막 꿈의 기억, 그래서 나뭇가지 위에 시계가 쭉 늘어져 있다든지, 이건 실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나뭇가지에 어떻게 시계가 쭉꼭 우리 이렇게 고무 반죽한 것처럼 애들이 축축 늘어져서 막 있는 거. 그래서 이건 실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시계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물이고, 나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물이에요. 자, 걔네들을 병치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초현실적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 대패지망 방식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몽타주에서 조금 더 발전된 콜라주 한번 볼게요. 콜라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카소도 콜라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초창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입체파의 대표적인 화가에서 피카소가 있지만, 피카소의 작품 한번 찾아보시면 콜라주도 많고요. 또 누가 미로 같은 사람들도 콜라주 작업 되게 많이 했고, 콜라주는 모더니즘 회화사조에서 입체파 화가들이 처음으로 시도한 이미지 합성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단일 화면에 이질적인 이미지와 텍스트 요소를 다량하게 병치하거나 연접시켜서 현실 공간감을 넘어서 초현실적인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저 피카소 그림 중에서 보면 영자 신문 위에 바이올린 같은 걸 막 갖다 붙인다든지, 바이올린 사진을 갖다 붙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콜라주 작업이에요. 콜라주 기법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몽타주와 좀 유사하나 몽타주보다는 이미지의 밀도를 높여서 메시지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면역적으로 하기에 적절한 이미지 표현 방법이다. 콜라주 아마 여러분들 쉽게 몽타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정보 그래픽이 등장했습니다. 정보 그래픽도 어떻게 보면은 한 챕터로 따로 나눠도 되는데, 지금 한 챕터 안에 이 정보 그래픽까지 같이 넣고 있습니다. 자, 정보 그래픽 할 얘기 참 많은데, 정보 그래픽 이미지 전개 방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그래픽 하면은 인포그래픽 떠올리시면 돼요.
요즘엔 뉴스 중에서도 도표나 그래프로 나오는 것들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또 선거철 되면 각종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 보면 어느 투표구에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다 막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막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40 몇 점 몇 17,990 표 대 뭐 37,000 몇 표 이러면은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아.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는 직관적으로 잘 안 떠올려. 근데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고 후보의 얼굴 크기로 나타낼 수도 있고 크기나 뭐 아니면 뭐 밀도 이런 것들에 다양한 변화를 줘서 정보 그래픽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내가 굳이 그 사람이 7천 몇 표를 얻었는지 3만 표를 얻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누가 앞서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격차를 벌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들. 다 그게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접하고 있는 정보 그래픽인 거예요. 정보 그래픽의 구체화 이미지는 대표적으로 다이어그램을 들 수 있다. 원, 막대, 선 이런 그래프들. 다이어그램은 사실적인 이미지나 기하학적인 형태, 그래프, 문자 등의 결합에 의해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시각적 구성이다. 지식과 정보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내용의 핵심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표현 형식을 결정을 해서 좀 주의 집중을 높게끔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선을 유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약에 올해 태어난 여자, 남자의 비율 아니면 입학생들, 대학 입학생들 남녀의 비율이다. 그랬을 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런 것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자 픽토그램 같은 거 하나 딱 놓고 남자 픽토그램 이렇게 놓으면 아 이번 연도에는 여학생의 입학생 수가 훨씬 더 많구나. 자 이런 걸 들 수 있죠. 또는 만약에 커피의 매출 같은 것들 커피잔을 이렇게 딱 그려서 커피잔을 한 잔, 여기는 두 잔, 커피잔 뭐 세 콩을 그려도 커피콩을 그려도 되고 자 커피콩이나 뭐 이런 것들을 2000년도, 2005년도, 2010년도, 2020년도 하면서 쫙 그리면 어때요? 아 커피가 이렇게 우상향 되면서 지금 매출이 오르고 있구나. 판매를 많이 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일단 커피의 매년 매출이 어쩌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래프만 보여줘도 아 이렇구나라는 걸 그냥 한 번에 이 그래프 하나로 몇 마디 말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정보 그래픽이 요즘에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보 그래픽은 정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각화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디자인 컨셉트와 컨셉트의 성향에 따라서 컨셉트 이미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원, 막대 이런 것보다는 디자인에서는 이런 사실적인 요소나 대신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서 스토리를 설명하는 걸로도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신뢰와 신용에 대한 컨셉트로 금융기관, 의약품, 광고 포스트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막 센투리움 광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걸 먹으면 막 활력이 쫙 올라가면서 막 걷던 사람이 갑자기 뛰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신뢰도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돼. 그때 특히 이런 정보 그래프를 많이 씁니다. 특정 데이터의 추이를 다이어그램이 핵심 이미지로 구성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각종 단행본과 잡지 편집 디자인에서도 사회현상, 트렌드 이런 거 분포도 같은 거 볼 때 아니면 포지셔닝 맵 이런 거 만들 때 이럴 때도 이런 정보 그래픽적인 효과들을 또 활용하게 됩니다. 정보 과시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이며 컨셉트와 메시지에 대한 주목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 데 유용하게 이미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정보 그래픽의 활용 범위 확장 볼게요. 정보 그래픽의 매체 노출량 증가에 따른 메인 이미지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 점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요즘은 서점 같은 데 가시면 정보 그래픽, 인포그래픽 관련된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활용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시각화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이미지로 활용도가 높다. 조형적 질서를 가진 정보 구조로 요즘에는 신미성
적인 부분들 이게 강화되고 있어요. 정보 그래픽의 대상 영역 볼게요. 정보 그래픽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는 크게 뭐가 있냐? 정량적 데이터, 정성적 데이터. 이렇게 크게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 정량적 데이터는 분포, 차이, 데이터의 변화, 수치화할 수 있는 것, 양적인 수치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정량적 데이터예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을 정량적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뭐 커피 매출 이런 것들 정량적 데이터죠. 근데 정서적 영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석적 데이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측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분포, 수치 이런 거 되는데 왜 커피 매출이 올랐을까? 이거는 분포를 찾기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유 뭐 포커스 그룹 같은 인터뷰 이런 걸 한다든지 뭐 또 포커스 뭐 또 뭐 질문 이런 것들 이용해서 정석적 왜 그런지 왜 이걸 선호하는지 이런 분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정성적 데이터예요. 근데 퍼센트로 나누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 그래픽은 또 어떠한지 볼까요? 정량적 데이터를 위한 바탕으로 한 정보 그래픽은 정량 분석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치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이고 통계 자료와 같이 대규모 조사, 몇 명, 1000명 대상으로 해서 한 분석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정량 데이터. 우리 선거하기 전에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럽 조사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자, 그게 정량 데이터인 거예요. 통계 자료와 같이 대규모 조사 이용한 거. 자료는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보통 제공하고 있고요. 주로 수치화된 도표나 차트 등으로 제공합니다. 정량 분석은 대부분 통계와 수량학적인 모델 기반으로 한 숫자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고요. 수치적으로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량 분석의 경우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색이나 형태 이런 것들로 적정히 사용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르겠다 이런 거를 뭐 컬러풀하게 쓰진 않아요. 만약에 원 그래프 같은 걸 이렇게 쓴다 하면 뭐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이러기 때문에 긍정, 부정 뭐 이런 거 쓰다. 긍정에서 파란색, 부정 빨간색 모르고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30%야. 이거를 또 삼원색을 만들겠다. 노란색 이렇게 쓰진 않은 거야. 얘는 모르겠다는 회색 그레이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쓰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더 편하겠죠. 부정적인 것들을 조금 안 좋게 우리 주식에서도 보면 빨간색 그래프 하면 아 올라가고 있구나 뭐 파란색 그래프 하면 내려가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색이나 형태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구성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정량 데이터 살펴봤으니까 우리 또 뭐 해야 돼요? 정성 데이터 봐야겠죠. 자, 정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 그래픽은 어떨까요? 데이터가 아닌 사용자의 감성, 느낌, 분위기, 이런 형용사적인 표현. 이거는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정성 분석에 시각화는 형용사를 수치로 해서 환산하여 전환하는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정성 분석의 시각화는 느낌을 색, 형태, 크기 이런 거 구분했습니다. 특히 색이 감성이나 무슨 이런 정성적인 걸 표현할 때 되게 유용해요. 좋다, 나쁘다, 맑다, 흐리다. 날씨 보면 뭐 구름인데도 파란 구름, 뭐 회색 구름 이런 것만 보도 똑같은 구름 이모티콘에 파란 구름을 넣으면 하얀 구름 이런 거면 아 날씨가 맑구나. 회색 구름이면 아 날씨가 흐리구나. 이런 것들도 맑다, 흐리다. 이거는 형용사적인 표현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정성적 정보 그래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가로 7번으로 넘어갈게요. 아이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이콘. 아이콘. 되게 많이 중요하죠. 우리 특히 이런 NCS 기반의 문제에서 심볼 아이콘 이런 것들이 시각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많은
페이지에서 관련돼서 예시로 많이 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 때도 아이콘이나 심볼, 마크 이런 것들로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이콘 이미지 전개 방안. 아이콘은 문화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통용되고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 사물의 핵심 특징을 시각화하여 정제된 표현을 한 형상을 얘기한다. 사물의 핵심적 특징을 시각화하여 정제된 표현으로 형성화시킨 걸 우리는 아이콘이라 부른다. 주변 환경에서 길 안내나 지시 등 정보 표현을 위한 아이콘을 픽토그램이라고 한다. 픽토그램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죠. 아이콘이나 픽토그램은 즉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서 시각 디자인 매체 및 일상적인 생활 환경을 편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죠. 무슨 용어? 메타포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메타포. 픽토그램이나 아이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 방법은 바로 메타포예요. 메타포는 은유라는 뜻이에요. 은유. 뭔가 상징화시키는,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식당 하면은 뭐거든? 수저, 포크. 그러면 식당이구나. 식당을 나타낼 수 있는 은유적인 표현들, 그러면 되게 구체적인 상황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 사물이나 개념을 설명할 때 수세적인 표현을 뜻한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본래 인간의 사고나 행동 자체는 메타포에 의해서 구성되는 개념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누가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도 외워두세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사물의 감성적 속성을 직접 결정하거나 사물에 대한 사용자 이해와 사용 편리성에 직접 관계하기 때문에 메타포의 설정은 아이콘 디자인 컨셉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메타포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아이콘의 활용. 아이콘 어째 쓸까요? 아이콘은 간결한 이미지를 통해서 정보와 의미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정보와 의미. 자, 아까 표, 기표, 기의 했죠. 의미가 잘 전달돼야 돼. 기의가 돼줘야 된다는 뜻이지. 자, 시각 커뮤니케이션 방안으로서 메시지의 명확성, 시각적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여러 개의 아이콘이 통합적으로 그룹핑해서 매체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핑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디지털 매체에서 활용되는 아이콘은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는 아이콘이 있고요. 디지털 매체 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인터랙션은 이렇게 움직이거나 반응하거나 이런 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 즉각적으로 이해되고 기억되며 사물과 상황의 단순한 형태, 재현으로 시각화된다. 자, 작은 크기로 배치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표현된다. 지금 제가 하나 아이콘에서 여기는 나오네. 뭐가 해볼까? 뭐 해볼까? 그룹핑. 이렇게 창 뜨죠. 얘네들 뭐야? 얘네들 아이콘. 작게. 하지만 위에 보면 말풍선 주석을 달래, 형광펜으로 쓸래, 밑줄 그을래, 취소할래 이렇게 얘 자체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근데 다른 거 그냥 모르겠어. 그러면 얘 뭘까? 텍스트 교정이라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 거 아이콘입니다. 자, 작은 크기로 배치되기 때문에 간결한 표현을 해야 된다. 특히 디지털 매체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다는 거예요. 단일 아이콘보다는 특정 정보 체계를 형성하도록 여러 개로 제작을 합니다. 아까 우리 보였던 것들을 여러 개로 만들죠. 필요에 따라서 배치하기 때문에 형태, 라인, 색상의 계열화, 위계가 활용된다. 아까 보였던 조금만 그 아이콘들 어때요? 색상도 다 균일하고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라인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도 어때? 동일하게 쓰이죠. 이렇게 그룹핑, 시각적으로 그룹핑 돼서 해야지 통일성도 생기고 인지도 더 좋아져요. 시각적 그룹핑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쭉 이어서 아이콘에 대한 이야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컨셉트 이미지로서 활용되는 아이콘, 아까 디지털 매체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이었다면 이거는 컨셉트 이미지로서 아이콘이 쓰인다. 단일 아이콘 혹은 아이콘 그룹으로 정보 그래픽 이미지로 보통 제작할 때 많이 쓰이고 있고요. 사용 편의성 이외에 친밀성이 더 부각되는 경우들, 컨셉트로 쓸 때는 친밀성이 좀 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아이콘, 우리 심벌 로고, 그런 CI, BI 이런 것들 할 때 아이콘은 어떻게 또 쓰이나? 아이콘 세트는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이루는 주요 구성 요소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디자인 모티브, 그래픽 모티브 이런 거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픽 모티브의 형태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상황이나 대상, 정보 지시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형태, 색, 형태소 조합 방식 등이 심벌 혹은 그래픽 모티브와 시각적 연관성을 적용해서 만듭니다. 통일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만들 때는 얘들이 뭔가 연관성 있어 보여야 되고, 그룹핑 되어야 되고, 뭔가 통일된 느낌들이 나줘야 된다는 거.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넘어가 볼게요. 픽토그램에 대한 부분입니다. 픽토그램. 자, 픽토그램은 여러분들 뭐 화장실 마크라든지 비상구 표지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픽토그램, 그 픽토그램이죠. 픽토그램은 일반인이 공공시설이나 공공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 문제예요. 시험에서 전에도 많이 나왔던 게 요 픽토그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개편되기 전부터 많이 시험에 출제됐던 거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겠죠. 자, 그만큼 이제 공공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얘는 공공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그림 문자다. 그림 문자다라는 말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픽토그램이구나. 국제적인 행사 뭐가 있을까요?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경기마다 픽토그램 만드는 거 많이 보셨죠? 각각 나라의 특성들도 이 픽토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는 또는 상형 문자를 갖고 쓴다든지, 뭐 저쪽 남미 쪽에는 뭐 인디안 글자 문양을 갖고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약간 유려한 느낌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많이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기본적인 픽토그램들은 또 공통적으로 쓰는 그래픽 상징물로 또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쓰면 글자 모르니까 픽토그램으로 인지해서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끔 정보 인지를 위해서 픽토그램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픽토그램은 생활 환경에서 특정한 장소와 상황을 간결한 그래픽으로 전달하는 이미지 언어체계로서 공공성이 강한 이미지입니다. 자, 공공성이란 말이 참 중요하게 쓰여요. 긴급 상황, 주의 등 즉각적 행동을 위한 판단 정보로 사용되고, 특히 교통 빈도가 높은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마크 생각나시나요? 어른이께 손잡고 가는 그 마크, 그것도 픽토그램인 거죠. 그리고 뭐 주차 금지, 뭐 P 표시, 주차장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유턴 표시, 얘네들도 다 픽토그램인 거예요. 교통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운전면허증 따신 분들은 요거 외우느라고 힘드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리 정보를 픽토그램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적용해서 국제 규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픽토그램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수적이니까 이미지와 함께 문자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아마 교통정보 뭐 이런 거에서도 밑에 이렇게 설명 붙는 경우도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글자와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꼭 그림만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픽토그램과 아이콘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픽토그램은 픽토와 텔레그램이 합쳐진 거다. 특히 많이 나오는 거.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상징화하는 그림 문자 또는 상징 문자. 자, 요게 핵심이에요. 시험에 요 말 참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 사물, 시설, 행위, 개념 등을 상징화해서 그림 문자 또는 상징 문자로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묻는 거. 픽토그램이요 라고 맞추시면 돼요. 자, 요거 꼭 외워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섹션 03 비주얼 방향 적용 쭉 살펴봤어요. 내용 되게 많죠? 내용 되게 많고, 내용에서 되게 유사한 내용이 아니라 좀 분류해서 각각 특징이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카테고리별로 좀 묶어서 각각 개성,
또 찾아보시고 특성도 보시고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를 좀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섹션 03 공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